자, 강화도의 서양함대와 대원군 선생님 책은 이건데 여러분 책은 좀 다르지? 이거 책 갖고 있어서 같고 내용은 같은데 쪽수가 조금씩 다를 거야. 민정이 갖고 있는 게 새로운 책 갖고 있는 거고. 맞아. 민정이와 화랑이 갖고 있는 게 새로운 책이야. 자, 세진이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우리 조선과 통상을 하고 싶다고 왔는데 그곳에서 나는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해서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너희라면 이 모르는 배가 왔을 때 음식을 나눠줄 거야? 하랑이. 나는 일단 음식이랑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주긴 줘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이미 공격 적군이란 걸 알았다면은 주지 않았을 것 같아. 민정이. 나도 줬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중에 보복을 할 수도 안 좋다고 보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단 적군인 건 몰랐고 그냥 우리 같이 거래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온 거니까 처음에는 일단 줬을 것 같아. 나도 일단 처음 보는 배인데 갑자기 배고프고 물을 마실 걸 달라고 하니까 일단 주고선 건강을 챙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왔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생명에 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돕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통상 교류를 할 것인 건가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여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성대원군이 외교와 물품을 나누지 않는 쇄국 정책을 펼쳤는데 너희는 이 쇄국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민정이. 나는 세국 정책은 좀 안 좋았던 방법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병력료와 식비용가 일어났고 여기서는 그냥 교류하겠다는 거지 막 침략하겠다가 아니니까 괜히 세국 정책에서 민간인들이 집이 불타거나 민간인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별로 좋진 않았던 정책이라고 생각해. 하랑이. 나도 좀 별로였던 정책인 것 같아. 만약 외교에서 이런 보복 같은 걸 당할까봐 이렇게 이렇게 다른 나라 교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는 아무래도 나라의 발전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나는 다 같이 교류를 할 것 같아. 세연이. 나 좀 생각해봐도 될까? 나도 마찬가지로 쇄국 정책은 별로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전쟁을 할 때에도 화포나 조총 같은 무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좀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세연아, 할 수 있겠어? 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세국 정책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으니까 약간 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되게 떨어지고 기술이 많이 없었고,
그랬으니까 세국 정책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뭐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 쇄국 정책을 실시한 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개혁 개방에 나서기가 쉬웠겠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결코 좀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조선이 굳이 그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 정말 그 교류를 해서 더 좋을 건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우리를 짓밟으려 했던 그런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때 좀 문을 열고 손을 잡고 발전시키는 것들이 더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하지만 당시에 미국이나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결국은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섰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외계인이 온다. 외계인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교류를 하자고 한다. 문을 열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래 우리 문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방향을 택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살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무조건 안 낸다기보다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이렇게 살펴보려는 노력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의 어떤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문을 열었는데 그게 오히려 침략의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식민지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역사의 평가는 왜 바보같이 그때 문을 열어줘가지고 완전 털리게 만들었어.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선대원군이 1871년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다 철폐했잖아. 너희는 이 서원을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경이. 마이크. 난 여기서 일단은 서원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놀랐던 면이 있고 나는 서원을 철폐하는 게 맞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서원이 원래는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뭔가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었으니까 서원이 필요하긴 하니까 몇 개만 남기고 없앤 것은 난 잘한 것 같아. 하랑. 만약 서원이 진짜 본래의 의도로 공부하기 위해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면 나는 그렇게 서원을 철폐한 게 맞지 않지만 하지만 그때는 서원이 매우 부패해 있었고 그리고 여러모로 골칫덩이였으니까 철폐하는 게 그 당시에는 맞았다고 생각해. 세연이. 나는 철폐하는 게 옳았던 것 같아. 왜냐하면 서원을 짓는 거는 약간 예를 들어서 그 토지랑 노비를 주고 뭐 세금을 물지 않아 그 땅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원을 많이 지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서원을 지은 의도가 그런 혜택들을 받으려고 한 거지. 사람들 막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사실 세 군데라도 남겨놓고 그 서원을 다 철폐한 게 맞다고 생각해. 민정이. 나도 철폐한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원래 서원은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져서 공자 명인이 어쩌고 하긴 했는데 사실상 공자와 명이라는 받침 뒤에 유교 방어막 뒤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이 더 힘들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상으로는 공자가 유교를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자의 말씀대로 한 것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공자는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괴롭혀 먹으라는 걸로 유교를 만든 건 아니니까 흥선대원군 말처럼 유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흥선대원군이 서원 철거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서원이 철폐한 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서원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서원들이 다 파괴되잖아. 그 서원은 제사도 지내고 교육을 시켜주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 서원이 하루아침에 바로 다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은 약간 허무할 것 같고 익숙해야 하던 그 서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배워야 하는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그 흥선대원군이 잘한 일들 중에 하나가 서원철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이 원래 그 취지인 교육기관으로서던 그런 역할보다 당시에 그 양반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또는 뭐 하인들을 군대에 안 보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도피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또 그 인근 백성들을 괴롭히는 등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개혁을 함으로써 원래의 취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세진이가 지적을 했던 것들처럼 원래의 그 역할들 자체를 또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들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교육이라는 그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안들을 마련을 하고서 그런 개혁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 서원 그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했었는데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어쨌든 결단력 있게 그것들을 집행한 것은 대원군의 상당히 그 뚝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고 반면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을 텐데 그것을 또 해냈다는 점에서 흥선대원군에 상당한 역량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 서원 철폐의 그 문제는 단지 그 당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서원과 비슷한 곳이 있어. 그러니까 꼭 같은 거 아니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에 뭐가 많냐면 사립학교가 많아.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거의 없어. 초등학교는 사립학교가 별로 없는데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은 국립대보다 나라에서 세운 학교보다 사립대학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이 사립학교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거였어. 왜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시절에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원래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해야 돼. 근데 나라가 가난하니까 나라가 학교를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국민들을 교육한 거야. 그러면 칭찬할 일이야, 욕할 일이야? 칭찬할 일이고 크게 칭찬할 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러면 그 사립학교들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사는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응?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야. 똑같아. 서원 만들었을 때 혜택을 주잖아. 원래 그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서원이 했으니까. 개개인들이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이른바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현재 뭐 모든 사립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립학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을 해. 근데 다른 그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감독이나 이런 걸 받는데 사립학교는 정부의 감독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과거에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세진이가 그 사립학교를 세웠어.
그때 세진이가 자기 아들을 막 교장시키고 자기 며느리를 뭐 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자기들 왕국으로 만드는 거야. 돈 받고 선생님도 고용시키고 뭐 이런 그 부정부패를 한 것들이 일부 사립학교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취재하는 거에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야. 또 장학재단이 뭐 하는 곳이야? 공부 잘하는 공부 네. 잘하는 사람에게 뭐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 주는 거잖아. 그러면 민정이가 돈을 벌어가지고 민정이가 100억 자기 재산의 100억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준다고 해. 자 그러면 칭찬할 일이야 욕할 일이야? 칭찬이요. 크게 칭찬할 일이지. 민정이가 100억짜리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크게 칭찬할 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사람들이 민정이를 욕하더란 얘기야. 뻥민정을. 아유,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그 하랑이도 100억이 있고 민정이도 100억이 있는데 하랑이는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줬어. 그랬더니 그 자식이 세금을 한 3, 40억은 세금으로 내고 한 60억만 뭐해? 가졌어요. 근데 민정이는 100억을 장학재단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니까 나라에서는 좋은 일 했다고 세금을 안 떼.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장을 누굴 시켜? 저요. 민정이 자식을 시켜. 그 민정이 자식은 그 장학재단에서 월급으로 몇 천만 원씩을 받아. 그리고 실제 장학금 주는 거는 한 몇 명 골라갖고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에 200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면은 장학금 준다라고 신용만 내고 실제로는 그 장학재단을 만든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란 얘기야. 그럼 그렇게 운영되는 그런 장학재단을 과연 그냥 놔둬야 되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원래는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간혹 나쁜 사람들이 그거를 뭐해서 악용해가지고 잘못 운영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칼을 뽑아서 그걸 개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는 거지. 우리가 그동안 장학금을 줘가지고 인재를 양성했는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뭐해? 오히려 생각 안 해준다고. 우리를 지금 도둑놈 취급한다. 라고 막 반발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진짜 좋은 뜻을 갖고 장학재단을 한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뭐해? 같이 욕을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짜 화가 나는 거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피땀 흘려 그 학교를 일구고 많은 인재를 키웠는데 우리를 도둑놈 취급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점에서 나쁜 놈만 탁 골라가지고 혼내주고 벌 주면 좋은데 제도라는 것들이 또 그럴 수가 없는 데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책 선생님 책은 167쪽부터 173쪽인데 어쨌든 서원을 없애라는 그 챕터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역사책에는 그냥 흥선대원군의 업적이고 서원 철폐 4글자밖에 안 나와. 그 설명해봤자 한두 줄밖에 안 나와. 맞아요. 서원들의 뭐 횡포가 심해서 서원을 철폐했다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 이 책에서는 그 안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그 사정들을 저간의 사정들을 낱낱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단지 그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어떤 그런 상황과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그런 일들을 또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흥선대원군 하면 이제 가장 또 이제 많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른바 쇄국 정책이라는 부분들이고 그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가 흥선대원군이 나라를 망친 인물로 부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강했어 과거에. 지금도 물론 흥선대원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 커. 그런데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시각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그런 거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어떤 그런 사정들, 이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흥선대원군이 늘 쇄국 정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걸 혹시 이 책을 보면서 알았어? 흥선대원군이 원래 처음부터 쇄국 정책을 하기로 마음먹고 쇄국 정책을 한 게 아니라는 걸 혹시 이 책에서 발견한 부분 있어? 없어? 자,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의 주교를 만나는 장면 기억나? 흥선대원군이 그 프랑스의 신부를 만나잖아. 그 프랑스 신부를 만난 이유가 뭐야? 선생님 책으로는 50쪽이거든. 병인박해에 있는 챕터. 병인박해 챕터에서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그 베르네 주교를 만나는 이야기. 하셨니? 네. 선생님 책은 50쪽인데 너네 책은 몇 쪽인지 모르겠네. 민정이 하랑이 하는 책은. 자, 거기 세진이가 제일 마지막 쪽 49쪽 마지막 쪽부터 한번 읽어주죠. 49쪽이요. 마지막 쪽부터. 대원군은 1860년에 중국의 베이징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보다는 영국과 프랑스가 더욱 강력한 나라라고 짐작했다. 또한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와 손을 잡는다면 조선이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리저리 생각을 하던 대원군은 마침내 이의제의의 방법을 쓰기로 했다. 이의제의란 적을 이용해 또 다른 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대원군을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등과 등을 돌리게 하고 또 두 나라의 힘을 이용해 러시아 세력을 물리칠 작전이었다. 대원군은 사람을 시켜 조선에 몰래 들어와서 활동하던 프랑스 베르네 주교를 불러들였다. 나는 러시아가 조선까지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해 프랑스의 힘을 빌리고 싶소. 당신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천주교를 믿는 것을 막지 않겠소. 베르네 주교는 이런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천주교인들을 수없이 탄압하던 조선에서 천주교를 믿게 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대원군의 제안이 별로 내키지 않았다. 베르네 주교가 대답했다. 저는 그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러시아와 서로 다른 나라이며 종교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그 세진이가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들 책, 선생님 여러분 책도 있었네. 선생님 여러분들 책에는 64쪽 63쪽, 64쪽인데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 설명 그 내용도 조금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천주교를 공해달라. 대체 베르네 주교는 어떤 사람이요? 뭐 64쪽에 대원군 다시 깊은 생각이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그것도 괜찮은데 싶으면 한번 만나봅시다 해서 베르네 주교를 이제 뭐 하려고 찾아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 상황이 뭐함으로써 바뀜으로써 그것들이 결국 불발되었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서 두 책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흥선대원군도 프랑스와 뭐 할 생각을 한 거야? 손을 잡을 생각을 해. 교류. 교류할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유는 왜? 러시아가 강력한. 러시아가 남하에서 러시아를 위협으로 여겼던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손잡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지. 거기다 플러스 뭐 러시아의 남하가 좀 이렇게
뜸해진 거야. 그 러시아의 위협이 만약에 거셌더라면 프랑스와 손잡는 일에 적극 나섰을 텐데 러시아가 이렇게 뜸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걱정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지. 그리고 조선 내부적으로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뭐 제사를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학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그럼 그런 유학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 흥선대원군은 또 뭐 해야 돼? 그들의 요구 바람을 들어줘야 되잖아. 응? 그런 찰나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병인娘. 제너럴 셔모노라던가 뭐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벌어지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그 판단이 결국은 쇄국 정체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병인양요나 미국이 쳐들었던 신미양요에 프랑스나 미국이 조금 더 뭐였더라면 강하게 나서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때 강제적으로 개항이 됐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그 프랑스하고 미국에 맞서 싸웠잖아. 그리고 네. 물리쳤잖아.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뭐 자신감을 가진 거야. 자신감을 가져서 쇄국 정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쇄국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단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이 아니라 이처럼 이렇게 복합적인 국제 관계도 있었고 조선 내부의 사정도 있었고 그 흥선대원군 개인의 어떤 그런 결단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결국은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이등이 사랑이. 흥선대원군은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왕이잖아. 너희들은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 호야 아니면 불호야? 수진, 나는 난 좀만 더 생각해봐도 될까? 민정이. 나는 그 호인 모습도 있고 불호인 모습도 있어서 딱 호나 불호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서원철폐장 잘한 일도 있지만 그만큼 너무 자만감을 가지고 이 방법이 틀릴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 방법만을 주장했다. 이런 쇄국 정책만을 주장했다. 이런 모습들에서 보면 또 불호이기도 하고 그래서 딱히 호다 불호다 정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서정이. 나도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어. 세연이. 나도 중간인 것 같아. 왜냐하면 약간 그 흥선대원군이 잘하는 일에는 그 민정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원 철폐했던 일들이 있는데 약간 무조건 쇄국 정치를 하거나 그때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는 흥선대원군이 왕으로서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자신의 의견을 딱 믿고 나아가는 스타일이라서 문제도 있었지만 나는 이 점이 조금 더 왕으로서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그걸로 민심을 읽는 이였지만 그보다 더 나라를 위한 일을 더욱 많이 했으니까 나는 조금 더 괜찮았던 왕이라고 생각해. 수진아 할 수 있어? 나도 민정이랑 마찬가지로 호랑 불호의 중간인 것 같아. 왜냐면 흥선대원군이 말했던 것처럼 잘한 일들도 있고 또는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라에 좀 힘들게 한 정책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나도 불어와 호의 사이인 것 같아. 하경,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완전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그래도 서원체육회처럼 잘하는 애도 있고 우리가 주로 반하는 게 세국 정책이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과연 열었을 때에 좋은 점만 있었을까? 문제점 없었을까? 뭔가 반대로 했다고 어떤 결과가 더 훨씬 나은 결과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 생각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최선으로서 열심히 하긴 한 것 같아가지고 나는 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흥선대원군이 일단은 그 당시 세도 정치를 없애고 다시 이제 조선 왕 중심 어떤 그런 정치를 펼친다는 점에서 뭐 이렇게 그런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가 있고 아까 뭐 서원철폐라든가 이러한 기득권들의 잘못된 기득권들을 없애는 것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백성들의 입장 또는 나라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느냐, 나라가 더 잘 강하게 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백성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병인박해를 비롯한 일들로 탄압을 한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들이 발단이 되어서 병인양요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이고 뭐 제너럴 셔먼 이런 사건이나 이런 심리학력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외교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경복궁 중건도 왕실의 위험은 높일지 몰랐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고 물가가 많이 올랐고 힘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흥선대원군이 없었더라면 당시 그 세도 정치가 계속됐을 텐데 그 세도 정치가들은 그럼 더 잘했겠냐라는 부분에서 그 세도 정치가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더 많이 괴롭혔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들보다는 나았다라고 생각은 또 합니다. 여기, 흥선대원군이 이미 너무 천주교 탄압을 해가지고, 여기 프랑스에서 쳐들었다기보다는 협상을 하러 왔잖아.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가 프랑스였다면, 너희는 만약 이렇게 협상을 하고자 했을 것 같아? 아니면은 그냥 다른 방법을 시도했을 것 같아? 태연이, 나 좀 생각해봐도 될까? 응? 하정이, 나도 잠깐만. 민정이, 음, 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혜진이. 나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프랑스에서 온 선, 어, 목사였나? 아무튼. 신분이 네? 신부 신부. 신부들을 그렇게 학살을 했으니까 나라면 당연히 이거는 싸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마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건 선전포고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았어. 수연할 수 있겠어? 마이크 수연아 나- 마이크.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왜냐면 협상을 했으면 약간 조금 프랑스나 예를 들어 다른 나라라고 해도 그러니까 협상했으면 약간 다르게 그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뭐지? 약간 다른 방법을 찾으면 더 뭐지? 그 협상하는 것보다 더 괜찮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난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그냥 나도 세연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나도 협상은 안 했을 것 같고 다른 방법? 아까 하랑이가 말했듯이 전쟁 같은 다른 방법을 했을 것 같아. 나도 뭔가 협상이 사실 그렇게 막 쉽게 원만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협상이 가져오는 결과보다 딴 방법으로 했을 때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인상이 나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협상을 한다 해서 협상을 제대로 이루지 않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많을 거고 또 내 자기 나라의 신부들을 무차별하 막 자기 나라 신부들이 죽었는데 나는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되니까 하량이가 말했듯이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사과하라고 요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보단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 수진이 나도 이제 전체 협상을 하는 거는 상대방과 잘 맞지 않으면 의견이 잘 맞지 않으면 어려운 거니까 나도 너희와 마찬가지로 전쟁이나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뭐,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역시 이슬람권 국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선교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믿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는 건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그런데 중국에서 교회 다니세요, 전도는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지금 현재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몰래, 비밀리에. 또 뭐 북한으로도 선교사를 파견하려고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선교사들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걸리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거나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처형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그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그 나라에서 가두거나 뭐 죽인다, 처형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지킨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법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할지라도 그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걸로 볼 것인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그 나라가 강한 나라냐 약한 나라냐가 달라진다는 거지.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또는 어디 저 힘없는 나라에서 벌어졌어. 그럴 때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은 달라질 거야.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뭐 항의한다던가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데 저기 아프리카 소말리아 뭐 이런 데서 뭐 해적이 있고 뭐 우리나라를 납치해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뭐야 해군을 파견해 갖고 거기를 공격을 해. 그 구출 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힘과 상대방 나라의 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꼭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했어. 거기 투자를 많이 했어. 근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법이 바뀌어갖고 우리나라 기업 재산을 몰수를 한다던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당시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신부들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형한 것에 대해서 감히 우리 프랑스 국민을 건드려? 라는 부분에서 이것들이 괘씸하다. 미국 같은 경우도 세계 최강인데 미국 국민을 건들면 미국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야. 가서 몇
6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응징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아까 힘의 관계. 그러니까 프랑스가 봤을 때 조선은 힘이 약한 나라고 자신은 힘이 센 나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당시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식민지를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어. 왜 식민지를 많이 찾아야 되는 이유가 커다랗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서 원료를 많이 갖고 오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조선은 한국은 별로 먹을 게 없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한국까지 올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야, 관심이.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던 거야, 중국. 중국은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한국에서 조선에서 이렇게 자기 프랑스 신부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개입을 한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그 배 몇 척 보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의외로 조선이 강하게 뭐해? 반발을 하니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냥 뭐야, 거기서 그냥 끝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가다가 100원짜리를 바닥에 흘렸어. 바닥에 흘렸는데 그게 떼구르 굴러갖고 하수구에 빠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100원을 주술까 안 주술까? 주서요. 그래서 100원을 하수구에 빠진 거 100원을 주웠는데 100원 주술려면 여러분 옷을 버려야 돼. 그럼 그 세탁비가 5,000원 10,000원 들어야 돼. 그러면 그 100원짜리 주술까? 아니요. 안 주지. 주수고 제가 빨아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100원짜리를 흘렸으면 죽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뭐 했다는 거야? 그 하수구에 빠뜨렸다는 거야. 그럴 때는 주소 안 주소? 주서요. 당연히 죽지. 10,000원이 들든 100,000원이 들든 1,000만 원짜리가 더 걔니까 죽는다는 거야. 자, 지금 쌤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네. 당시 프랑스 입장에서 조선을 공격해봤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밖에 노력을 안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 해봤더니 별로 뭐 이렇게 애가 반항하고 저기 하니까 그냥 됐다 그냥 말아버린 거야. 근데 만약에 조선이 먹을 게 많으면 더 센 힘을 동원해서라도 뭘 했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프랑스의 어떤 그런 전략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달라졌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병인양요에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승리한 게 과연 맞나? 물론 승리는 승리야. 왜? 뺏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정이가 하경이 집에 쳐들어갔어. 그리고 하경이 집에 쳐들어갔고 막 하경이 너 꼼짝 마, 너 항복해 하고 막 하경이 집 막 때려 부수고 막 난리를 쳤어. 근데 하경이가 어쨌든 민정이 한 방 날려갖고 민정이가 코피가 좀 터졌어. 그때 민정이가 이씨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 하경이가 와 만세 내가 이겼다. 과연 하경이가 이겼냐는 얘기야. 하경이 집은 막 문짝 부서지고 막 거기 거실 막 완전 난장판 되고 하경이도 막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그랬는데 민정이 코피 터뜨리고 민정이 갔다고 해서 하경이가 과연 승리한 거냐는 뺏기지 않았으니까 승리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승리했다고 하면 민정이한테 뭐 해야 돼? 너 우리 집 이거 저기 한 거 뭐 해야 돼? 다 물어내.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뭐해? 너 앞으로 뭐 어떻게 너 침략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 배상까지 해. 뭐 이래야 확실히 승리한 거잖아. 아니면 민정이 너 와서 너 무릎 꿇고 너 잘못했다고 빌어.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일들은 뭐 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승리를 뭘 기준으로 놓고 보냐에 따라서 그 판단들은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저 입장에서 그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상대방 국가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점에 놓고 보았을 때, 그 나라가 물론 이제 보편적인 인권이라던가 법률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군대를 동원한 어떤 그런 방식이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거는 좀 너무 과하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랑스와 같은 그런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뺏어갔어요. 다 했다고? 질문을 뺏어갔어요. 누가 뺏어갔어? 저요. 세진이요. 다 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병인 양육까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다음 민정이? 네. 음, 너희들은 병인 양육가 세국 선생님을 펼치고 있다가 병인 양육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대처했을 거야 같아? 하랑이. 나 아까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너희들은 병인 양육가 일어났을 때 세국 정책을 전범을 펼치고 있었는데 병인 양육가 일어난 뒤에는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자, 지금 민정이의 질문은 병인 양육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취했을 거냐는 얘기지. 지금 흥선대원군은 병인 양육, 신미 양육 이후에 쇄국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하랑이라면 병인 양육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을 취했을 거냐라는 게 질문입니다. 맞아, 민정아? 네. 일단 난 쇄국 정책을 이렇게 좀 더 강화시키는 건 같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상태에서 열어버리면 뭔가 그쪽에 항복을 하는 느낌이라서 나는 일단 쇄국 정책을 조금 더 강화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에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안심을 시키려고 아무래도 여러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약간 그쪽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심할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랬다 보니까. 혜진이. 나도 흥성대원군처럼 세국 그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더 강화할 것 같아. 세연이. 나 문제가 끊겨서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 병인 양육가 일어난 뒤에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세국 정책을 더 심하게 펼쳤는데 너희라면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아? 나는 그 병인 양육가 전쟁이잖아. 그니까 그 다음 전쟁이나 그런데 더 잘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 군사들 키우거나 약간 사기를 높여주거나 했을 것 같아. 하경이. 나도 뭔가 그 병인 양육을 통해 뭔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약간 군사력을 더 키우고 다른 서양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더 대처할 방안을 뭐 회의나 군사력 배치 이런 걸 통해서 찾았을 것 같아. 나라면은 일단 그 세국 정책을 풀었을 것 같아. 왜냐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세국 정책을 푼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건 아니지만 혹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세국 정책을 풀라고 요구했고 미국 또한 그래서 일단 세국 정책은 풀고 혹시 모르니까 군사들을 잘 대비시켜놔서 언제 전쟁이 일어나든지 싸울 수 있도록 대비해 놓았을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병인 양요를 통해서 그 프랑스 함대 갖고 있는 그 압도적인 그 전투력,
그러니까 무기들의 우월함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들, 뭐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편을 늘리기 위한 그 외교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오해나 해명될 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향후에 그 뭐 항의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그 시시비비를 따져서 그 문제들을 어쨌든 풀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문 닫는 저렇게 더 나쁜 놈들이다. 우리를 침략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 닫아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결정은 그렇게 현명한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쇄국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병인양요를 겪고 나는 입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쇄국 정책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라는 식의 또 입장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뭐냐에 따라서 판단도 좀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봤을 때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결정을 뭐를 또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 판단들도 또 달라지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쨌든 그 병인양요와 우리 조선군의 화력, 총의 어떤 그런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화승총, 심지 붙여가지고 이게 심지가 탄 다음에 이게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 걔들은 그냥 쏘면 그냥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리, 우리나라 거는 뭐 예를 들면 바로 앞에까지밖에 안 나간다면 저 사람도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포탄이 우리나라 포탄은 쇠뭉치를 그냥 그 포로 이렇게 쏘아봤자 쇠뭉치가 가가지고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서양 거는 그 포탄이 와서 거기 와서 뭐 해버리는 거야, 터져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혀 뭐 하는 거야. 그 기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너무나 확연한 어떤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그런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면 그 차이 부분들에 있어서 야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막아냈지만 이게 전면적으로 붙는다고 했었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렇게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뭐 외교적으로 풀 생각을 한다던가 아니면 빨리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수준을 높일 생각을 한다던가 이러한 노력들이 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과연 흥선대원군 당시에 그런 노력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긴 거에 도취돼서 자만하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쇄국 정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흘러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알아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세연이. 여기에서 그 원납전 있는데 처음에는 막 10만 명이 모이다가 점점 돈이 안 모이니까 인도세나 세금과 같이 억지나 강제로 돈을 모았는데 이것은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잖아. 근데 이 일은 옳은 일 같아. 민정이. 나는 옳진 못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큰일을 막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큰일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힘드니까 큰일이 막상 생각했던 것처럼 엄청 큰일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돈을 막 세금으로 강제적으로 내게 또 자발적이었다면 모를까 강제적으로 돈을 내게 하는 건 옳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랑이는 뭐 아까 질문이 약간 뜬금없는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원납전을 거두고 그 이후에 뭐 인두세 같은 어떤 세금들을 부과한 그러한 그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좀 별로였다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이렇게 돈을 일단 뜯어내고 다시 한번 돈을 내라고 하니까 심지어 노동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계속 내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부당함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진이는 나도 나는 이제 그 돈이 다 백성의 돈이니까 그 백성들이 돈을 내면 이제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 정책이 미래를 위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백성들이 좀 힘들어할 만한 것 같아. 하경이는 나도 약간 처음에 그 원납전 이웃돕기 성금처럼 내는 건 사실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니까 뭔가 그래도 좋은 의도가 있으니까 자유를 내는 거니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걷는다고 했던 거는 조금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시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었을 테고 그리고 이미 냈는데 이미 이웃돕기 성금처럼 냈는데 더 내라면 뭔가 더 억울하고 조금 더 뭔가 이미지가 나빠졌다. 그러니까 평판이 나빠졌을 것 같아서 홍선대원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둘 다 좋지 않았던 선택이었다 생각해. 나도 옳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물론 큰 피해를 막으려고 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래도 억지로 강제로 그 돈을 모았던 건 옳지 않은 일 같아. 선생님은요? 네, 결국은 그 백성들의 삶을 더 우선에 생각해야 되는데, 경복궁 같은 그런 큰 건축 사업을 해서 왕실의 위험을 높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백성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건가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무리한 그런 그 건축 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이 무척이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이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록은 무엇이었어? 세진이. 나는 뭐니 해도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이 가장 기억에 남아. 왜냐면 다른 왕들 같으면 다른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문화를 나누고 그랬을 것 같은데 흥성대원군은 자신 나라의 문을 닫고 전혀 교류하지 않았던 게 기억에 남아. 하경이. 나는 그 서원 철폐가 제일 인상이 깊었어. 사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서원이 생각보다 진짜 많았다는 게 뭔가 이상했고 그리고 그 서원이 했던 일에서 일이 원래 의도는 좋지만 서원이 했던 일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 이거를 철폐한 것이 나는 가장 인상 깊었어. 하랑이는 나도 하경이처럼 성원철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왜냐면 이게 서원이 원래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서 또 반대가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서원철폐를 이뤄냈다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홍선대왕군이 그렇게 고집이 세서 이렇게 이루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홍선대왕군의 성격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장 인상 깊었어. 민정이는 나도 서울TV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승대원군 하면 고종이 20살이 넘어서 혼자서 결정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수령편점하고 민씨와 뭐 사이가 안 좋았다 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은 편인데 서원철폐 같은 좋은 짓을 했다는 게 다시 한번금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춰서 이 사람을 너무 부정적인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나도 서원 철폐가 제일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 오랜 일이었고 되게 약간 서원이 지금 900개가 넘었다고 했잖아, 19세기에는. 근데 그걸 반대한 사람도 많고 그걸 다 철폐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서 이 서원 철폐가 제일 인상 깊었어. 선생님은요? 네, 경복궁 중건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경복궁이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의 뭐 자랑이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찾는 어떤 그런 명소가 됐지만, 하지만 경복궁을 중건하는 그런 과정에서 방백전을 발행해서, 즉 그 당시 상평통보에 100배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돈을 만들어서 물가가 막 폭등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경제 정책에 실패하고, 그 바람에 아까 뭐 서원철도 같은 경우를 통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라면, 경복궁 중건의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간 그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좀 이렇게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 분수, 자기 능력에 맞는 정도의 일들을 해야지, 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국가의 경제가, 또는 그 한 집으로 보면은 무리해가지고 막 넓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옮겼다. 무리해가지고 좋은 차를 샀다. 그럼 그때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거를 갚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심하면 나중에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경제 운영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순서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원철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얘기를 우리가 좀 할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서원철폐를 한 이유가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했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서원철폐를 한 또 다른 이유들은 그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가장 제1 과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시조선, 이시들의 나라, 이시조선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른바 세도정치, 세도가들이 왕은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세도정치를 휘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도정치들의 그 근원, 밑바탕에 되는 것들이 바로 요 서원들이 자기들 팔을 이루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서원들을 없앰으로써 그 세도가들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림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동시에 백성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은 점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추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 이익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 지금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통령이 이른바 종부세, 비싼 아파트나 땅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그걸 지방에 나눠주는 어떤 그런 정책을 이전 대통령들이 했단 얘기야. 근데 그거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축소하려고 그래. 약화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면 되게 부자 아파트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요즘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10억이 막 넘어버리는 거야. 보다 비싸.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별로 뭐였는데 적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1%였는데 지금은 한 5%로 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1%였는데 5%로 늘었으니까 안 내던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냐. 그러니 이걸 줄여줘야 된다. 1%만 내게 더 이게 뭐 10억이 아니라 뭐 30억, 50억 올려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을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10억이라는 돈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보통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10억을 벌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고, 대다수였던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1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는 거는, 그건 얼마든지 뭐해? 세금을 낼 만한 일이다. 그 아파트 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 그거에 대한 이익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내서 나라를 위해 쓰는 것들은
괜찮은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부세를 이렇게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없어. 그 정책을 실시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출산 정책에서 아이 낳는 집에게 이렇게 돈을 막 주잖아.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솔로야, 모쏠이야, 자기 결혼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전혀 뭐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 돈을 내기 위해서 모쏠들은 세금을 더 해야 돼? 많이 내야 되잖아.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장가 못 가는 거, 시집 못 가는 거, 결혼 못 하는 것도 하는데 억울한데 그렇게 자식 있는 가정에 대해서만 그렇게 뭘 혜택을 주면 어떻게 하냐라고 반발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이제 또 우리 국가를 또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모쏠들에게도 그 아이들을 낳는 정책이 도움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노인들에게 그 수당 노령연금을 더 높이려고 그래.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노인분들이라든가 노인 있는 집안은 좋잖아. 자식들이 그 노인들에게 저기를 용돈 같은 거 드려야 되는데 나라에서 노령연금이 나오면 용돈을 덜 드릴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익이 되는 거지. 하지만 자기가 부모가 없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뭐해? 그런 정책이 자기들의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정책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때 골고루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러한 정책의 수혜자가 누군가, 또 정책을 했을 때 그 부담자가 누군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경이. 네. 나는 애들이 다 뺏어가서 하나밖에 없긴 한데, 내 책으로는 13쪽에 그 유명한 지관이 흥성군에게 만약 2대에 걸쳐 임금이 나오는 자리가 있고 만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라 했잖아. 너희면 뭐 택할 거야? 하랑이. 나 조금만 생각해 볼게. 빈정이. 나는 만대에 걸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를 선택할 것 같다. 왜냐면 임금 2대 나온 것 같은데 만대는 굳이 임금 안 해도 부유하게 살 수 있으면 굳이 임금 안 해도 상관없지만 만대에 걸쳐서 부귀하게 살 수 있고 있으면은 굳이 2대 동안만 부유하고 임금으로 살 수 있지 않아도 또 임금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만대에 걸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세진이. 나도 만년을 부위를 누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 부를 누리면 세상에서 살 때 즐겁게 살 수 있고 왕이 돼서는 집에서 쉽게 쉬고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부를 가지게 되면 즐겁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라면 부를 택할 것 같아. 세연이. 나도 만대에 걸쳐서 부귀한 것을 선택할 것 같아. 왜냐하면 굳이 왕을 안 해도 부귀하게 살 수 있고 왕을 해도 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 세력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만대에 걸쳐서 부귀한 걸 선택하고 싶어. 하랑이 할 수 있어? 나도 만대에 걸쳐서 부귀한 게 나을 것 같아. 왕이 되면 여러 골칫거리도 많다 보니까 나는 그냥 차라리 만대에 걸쳐서 부귀한 게 낫다고 생각해.
나도 사실 만대를 쳐서 부정한 것 같아. 왜냐면은 이 홍선대원군은 임금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시키고 싶어서 너무 그러니까 이걸 선택한 거지만 사실 왕도 힘들잖아. 나라 하나를 책임진다는 게 사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왕의 하루를 내가 저번에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 문안 인사를 드리고 계속 공부한 다음에 뭐 회의한 다음에 뭐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해서 엄청 일이 많아가지고 이럴 거면은 그냥 만대에 걸쳐 부귀영화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만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굳이 왕을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치.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선택이 뭐였어? 그 이대에 걸쳐 이대에 걸쳐 왕이 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묘자리나 이런 것들, 집을 어디다 짓냐에 따라서 운세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풍수지리에 따라서 자기 부모의 묘자리를 옮기고 또 그 옮기는 과정에서 그 묘자리, 좋은 묘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절을 막 이렇게 방화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등 이 흥선대원군이 아주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집념이 상당히 강했던 어떤 그런 인물들. 그리고 파라코라고 하지.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마치 개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타깃이 되지 않도록 바짝 엎드려가지고 희롱당하면서도 그 굴욕을 참으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던 그런 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상당히 그 집념 어린 어떤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군이라는 말은 임금의 아버지란 뜻이야. 근데 임금의 아버지면 임금이어야 되잖아. 근데 임금이 아닌 임금의 아버지. 임금이 아닌 임금의 아버지를 보고서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했고, 이 흥선대원군은 결국 나중에는 고종이 어렸던 고종이 커서 이제 내가 뭐 하겠습니다. 직접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흥선대원군은 몰락하게 되는, 빼앗기게 되는, 그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를 쳤을 때 그 권력을 잃었던 그 흥선대원군을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그래. 오히려 흥선대원군 시절이 90군대, 이모군란을 일으켰던 90군대 입장에서는 또 좋았던 거야. 그래서 잠깐 권력을 되찾으나 싶었는데 청나라의 개입으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로 이렇게 끌려가. 납치당해 가. 그럼으로써 이제 흥선대원군은 권력에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또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이고, 그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그 시대였던 그런 상황들이 이쪽에 또 잘 표현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돈키호테 책을 읽을 텐데 이 책의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이 책이 커다랗게 1부와 2부로 이루어졌는데 진짜 돈키호테는 2부의 돈키호테 그 소설을, 이게 원전은 아니고 축약본 다이제스트판으로 이제 2부에 나와 있고, 1부에서는 돈키호테와 관련된 그 해설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흥미있게 읽으려면 2부부터 읽고 1부를 읽어도 괜찮아. 2부부터 읽고 1부를 읽어도 있고, 그러니까 맛있는 반찬 먼저 먹고 맛없는 반찬 나중에 먹겠다는 사람은 2부부터 읽고 1부부터 읽으면 돼.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해? 나 우선 맛없는 거 먼저 해주고 맛있는 거 나중에 먹을 거야 라는 사람들 1부부터 차근차근 읽으면 되고, 어쨌든 1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스페인 문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쪽에 대한 그 교양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1부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돈키호테 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